정의란 무엇인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의는 가능한가? 이 질문의 바탕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등 4가지 선한 본성을 지녔다고 봅니다. 본성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 환경, 특히 사회와 제도의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소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선하지만 문명화된 사회가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정의란 잃어버린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의는 인간 본성에 호소하며 폭력이 아닌 교육, 제도 개선, 도덕적 각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성되기보다는 예와 법도라는 외부 질서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국가 권력을 통해 평화와 정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정의란 본성적 이기심을 통제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규율입니다. 필요하다면 폭력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전체 이익을 보장한다면 말입니다.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와 카미는 인간 본성에 대해 어떤 고정된 정의도 부정합니다. 인간은 본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는 본질 이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와 폭력이라는 겉보기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념을 탐색하려 합니다. 보통 우리는 정의를 평화, 질서, 공정함과 연결하고 폭력은 파괴, 불공정, 억압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 두 개념이 종종 서로 얽혀 나타납니다. 정의는 때때로 폭력을 통해 실현되며 폭력은 스스로를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혹은 폭력 없는 정의는 가능한가? 장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카뮈는 이 질문 앞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억압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려는 실천적 선택이 정의라고 보며 억압에 맞서는 폭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카뮈는 정의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며 절제와 연대를 통한 반항만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정의로는 본성에 기반한 도덕 규정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한 실존적 판단입니다. 특히 폭력에 대한 판단은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인간다움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은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성이 선하다고 믿는다면 정의는 본성의 회복이며 폭력은 최후의 수단조차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성이 악하다면 정의는 질서와 억제이며 통제된 폭력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유의 회복이 정의의 핵심이라 보고 억압에 맞서는 폭력은 정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존재와 무에서 인간은 본질이 없으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절대적 자유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억압받는 자는 자유를 선택할 수 없기에 진정한 정의는 억압을 제거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서 식민 지배를 폭력의 제도화라고 본 사르트르는 피역간민이 자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식민자에 맞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식민자가 처음부터 폭력으로 시작했다면 피식민자는 폭력으로 응답할 권리가 있다. 현실에서 정의는 종종 폭력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또한 현대 국가의 법 집행은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민지 해방운동 역시 폭력을 통해 기존의 억압적 질서를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의의 실현이
때때로 폭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카뮈는 정의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만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혁명이 오히려 또 다른 억압을 낳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지적하며 절제 없는 정의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정의는 인간을 죽이는 순간 스스로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태도는 폭력이 아닌 연대와 절제입니다. 카뮈는 정의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조리한 세계, 정의는 가능한가? 카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세계를 부조리하다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지만 세계는 침묵하며 응답하지 않기에 인간은 그 모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조리를 이유로 자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제를 동반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반항은 폭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한 절차와 합의에 기반한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공정한 제도에 의해 구성된다면 폭력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정의는 비폭력적인 제도적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롤스의 정의론 내용과 다른 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시죠.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 이해관계, 선입견이 개입되는 것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를 배제하기 위한 가상적 장치, 즉 무지의 장막과 원초적 입장이라는 철학적 설정을 도입합니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출신, 계층, 인종, 성별, 재능, 가치관, 경제적 지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즉, 현실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기본 규칙, 정의의 원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은 마치 자신의 패도, 남의 패도 모른 채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규칙을 유리하게 정하고자 하겠지만 무지의 장막 아래에서는 자신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정한 원칙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선택이 유도됩니다.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규칙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는 적어도 기본적인 평등 분배가 보장되는 원칙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 결과 선택되는 정의의 원칙은 자유는 평등하게, 불평등은 약자를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됨이라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롤즈의 정의론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요구를 융합한 이론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롤스는 단순히 공정한 경쟁의 보장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이전에 존재하는 임의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신체적 특성, 지능, 가정의 경제력 등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고 차등의 원칙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실질적 이득이 돌아갈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유리한 조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린 임의적 이점을 사회에 환원할 도덕적 책임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롤스의 이러한 사상은 서구,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국가 모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세금과 이전 지출을 통한
사후적 분배 체제였는데 롤스는 보다 급진적인 형태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그는 재산과 부를 사후적으로가 아니라 사전에 분배함으로써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진정한 기회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롤스가 말하는 사전적 분배는 사회 경제 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꿔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전반에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자산 분배가 가능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부터 질 높은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본소득, 공공주택 등 실질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삶의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도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롤스의 사상은 오늘날 한국 사회, 특히 저출산과 교육 격차 문제 해결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교육과 성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는 사전적 자원 배분의 한 형태로 출발선의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로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롤스의 이론 역시 현실 적용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비판과 대안적 정의론이 제시되었습니다. 노직은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에서 롤스의 재분배 정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의란 소유권의 정당한 취득과 이전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며 재분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최소국가를 이상으로 삼았지요. 노직의 이론은 자유시장 경제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아마르티아 센은 롤스의 정의론이 완전한 정의를 전제로 한다며 실제로는 다양한 불완전성과 불평등 속에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재분배나 자원의 분배보다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량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삶의 질과 실질적 자유를 중심으로 정의를 이해하며 특히 개발 정책과 복지 정책 설계에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롤스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전제로 정의를 구성한 점을 비판하며 이는 삶의 맥락과 도덕적 가치를 배제한 추상적 이론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정의란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선의 개념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정치는 도덕적 판단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샌델은 정의를 공동체의 전통과 연대 속에서 구체화하려는 공동체주의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지향하는 이상적 이론으로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현실 적용의 한계로 인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센의 역량 이론, 샌델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비판과 대안이 등장하였지요. 각각의 이론은 정의의 의미를 자유, 평등, 능력, 공동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 다양성,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정의란 하나의 고정된 원칙이 아니라 시대적 조건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지요.